한글은 세계 공통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문자체계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용 문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인 토론장에서 한국을 공통어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는 루시입니다. 저를 임신하면서부터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을 하셨던 어머님은 저를 낳고 심각한 심장에 이상이 생기셨고, 저를 낳고 나서도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늘 신장 투석을 하시면서 힘들어 하셨고,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돌보시면서 일을 하시느라 항상 바쁘셨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저는 혼자였죠. 어느 날 외할머니에게 엄마는 왜 항상 누워만 있는 거냐고 불평을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엄마가 저를 임신하시면서 건강이 약해졌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의무 아닌 의무감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엄마 아빠에게 저의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낙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 집은 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항상 우울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때문에 엄마가 아프다는 죄책감에 항상 티내지 않고 살았죠. 학교에선 친구들의 부러움과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받을 수 있는 길은 열심히 공부하는 길이었어요. 어찌 보면 저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해결책으로 했던 게 공부였나 봐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저는 미국의 시카고 주립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저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대학에서 에밀라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뉴욕 출신의 당당한 여학생이었어요. 에밀라는 적극적이고 발랄했어요. 소심한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라는 저에게 한국의 BTS를 아냐고 묻더라고요. BTS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슬슬 입지를 붙이며 미국 내에서 인기를 알리기 시작했죠. 저는 공부가 급했기 때문에 동양의 가수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빌보드 차트에 항상 수록된 곡을 들으며 좋은 노래라고 생각한 것 이외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에밀라는 삼촌이 BTS의 스텝으로 근무를 하고 계셔서 티켓을 2장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함께 콘서트에 가자고 하더군요. 한국 가수에 대해 관심은 없었지만 그 콘서트는 미국에서 티켓팅 시작과 동시에 매진이 되었고 장당 400달러가 되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걸 무료로 가자고 하니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매일매일 모범생으로 살아온 제가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던 마음도 생겼습니다. 에밀라는 방탄소년단의 찐팬이었기 때문에 한껏 기대를 하고 신났어요. 저도 사실 한국 가수는 관심이 없었지만 에밀라를 보면서 기대되기도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LA에서 진행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싶을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없었어요. K-팝이 인기가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미국인들이 발벗고 응원한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 모여서 BTS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노래를 한껏 부르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시작도 전인 콘서트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콘서트를 시작하니 모두 한글로 따라 떼창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신났고 노래도 좋았고 한순간 저도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저도 당연히 팬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BTS도 좋았지만 신기한 건 한글이었어요. 한국의 언어인데 음율에 맞춰 노래를 하는 게 아름다운 음악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글은 오래전부터 유래되어 오거나 다른 언어로 파생된 언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라는 점이 저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한국의 옛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백성이 수준 높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든 언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은 실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죠. BTS의 한국어 인터뷰를 모두 찾아보며 직접 공부하고 따라 써가면서 방학 동안의 저의 한국어 실력은 꽤 늘어갔어요. 개강을 함과 동시에 마침 언어학 수업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수업은 손에 꼽히는 인기 강의로 수강 신청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요. 다행히 저는 그 경쟁에서 이겨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어학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은 제임스 교수님이신데, 제임스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굉장한 언어학자이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업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해주신 말씀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훈민정음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입니다. 세계 문명은 유럽, 아랍, 인도 말레이 문명, 동아시아 문명으로 나눠지죠. 그 각 문명 속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라틴어의 알파벳, 아랍에서는 페르시아의 알파벳, 인도 말레이는 라틴어의 알파벳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죠. 특이한 건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일반적으로 한자를 사용하죠. 그런데 유독 한국은 한국만의 글자인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 세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유네스코의 킹 세종 프라이즈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킹 세종 프라이즈를 설립해서 인류의 문맹 퇴치 사업에 공헌한 인물과 단체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인들 모두 세종대왕의 정신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죠. 또 교수님께서는 한 일화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1996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학자는 한글은 세계 공용 문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문자 체계입니다. 24개의 부호는 목구멍에서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라며 주장을 했다고 해요. 당시 그 주장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설전이 벌어졌지만 그 토론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는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제임스 교수님은 한글은 최고의 언어라고 항상 극찬하셨죠. 그러면서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서 동료 교수님들과 저희 같은 제자들을 초대해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셨어요. 제가 한국어 사용을 잘한다며 교수님께서 특별히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예전에는 일본어와 중국어보다는 인기가 약했는데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글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 한국어 교실 수강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가 인원이 많아 한국어를 진행하는 강사를 구하는 일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한국어 교실을 여는데 혹시 해볼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한국어 교실에는 한국인 선생님들도 많아서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어 보조 강사로 합류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교실이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 출신의 외국인들이 배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한글을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의 아이돌에게 관심이 생겨서이기도 하고 한글 글자가 예쁘고 멋있어서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가 뛰어나서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한글의 매력에 푹 빠졌죠.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은 저에게 이든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든은 시카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니 제가 시카고에 대해 알려주고 저는 이든에게 한국어를 배우라는 이유셨어요. 이든은 외국인의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같은 이미지도 있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잘했어요. 알고 보니 이든의 어머님은 한국인, 아버지가 캐나다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든과는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어요. 이든은 크고 잘생긴 얼굴인데도 한국인 특유의 세심한 배려심까지 갖고 있는 남자라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든과 함께 다닐 때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은 저와 이든에게 한국어 시험지를 채점을 하라고 시키셨어요. 이든과 저는 남아서 교수님이 지시하신 문제를 채점했고 다 끝나니 허기가 지더라고요. 이든이 저에게 한국 음식 좋아하냐고 바로 앞 한식당이 생긴 것 같은데 함께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한식당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흔쾌히 동의했어요. 미국에 있는 한식당은 거의 줄을 서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생각보다 한산하더라고요. 이든은 이상해 보였는지 아무래도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요즘 한국 식당 치고 이렇게 사람 없는 곳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가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지라며 주문을 했습니다. 주방과 서빙 모두 한국인이 운영했어요. 저는 한국인 식재료 판매점에서 즉석식품은 먹어봤지만 한국 식당이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든은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으니 맵지 않은 뚝배기 불고기를 추천해줬고 이든은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이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한국 음식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도 주식으로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뚝배기 불고기는 도자기 그릇 안에 소고기가 들어있는데 보글보글 끓어서 야채와 누들까지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이든이 주문했던 김치찌개는 매콤해 보이기는 한데 오히려 빨갛게 끓고 있는 김치가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든은 제가 김치에 관심을 보이니 한국 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든은 겨울이 되기 전에 엄마가 김치를 담가서 땅속에 묻어서 김치를 보관한다는 신기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어요. 땅속에 보관한 김치가 맛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김치 냉장고를 구입해서 집에 더 김치를 보관하고 이든의 집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문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드는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주인에게 반찬이 왜 안 나오냐고 물었어요. 주인은 퉁명스럽게 반찬은 주문을 안 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드는 한국 음식은 당연히 밑반찬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이상하다 왜 반찬이 안 나오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무슨 얘긴지 몰라서 우리가 주문한 건 다 나왔으니까 먹자고 했고 반찬은 주문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안 나온 거라고 말하며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뚝배기 불고기를 한 입 먹는데 이든이 저에게 맛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즉석식품이지만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맛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먹자마자 당황스러운 게 고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걸 씹어야 하나 말아야 하다. 이드는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보며 어때 맛있지? 라고 물어보는 눈빛인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뱉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든의 기대에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꾹 참고 겨우 한 입 먹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 건지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억지로 씹고 있는데 갑자기 이든이 김치찌개를 먹더니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고기도 먹어보겠다며 불고기도 한 입 먹더라고요. 이드는 이건 뭐가 잘못됐다면서 원래 이런 맛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정중하게 한국어로 질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음식이 상했는지 이상한 것 같다며 고기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혹시 왜 이런 거냐고 물었죠. 그때 갑자기 주방장과 주인이 함께 나오더니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하며 먹지 말라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미국에 살다 보면 워낙 많은 외국인들이 살기 때문에 영어를 해도 억양을 들으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단번에 알거든요. 근데 듣자마자 느낀 건 그 사람의 억양은 중국인 억양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이드는 혹시 중국인이에요? 한국인 아니죠? 왜 중국인이 한국 음식점을 하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너네가 왜 궁금해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이든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난 얼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간신히 이든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든은 저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왜 한식당을 해서 한국 음식을 저렇게 망가뜨리냐면서 화를 내며 씩씩대더라고요. 저는 한국 음식에 인기가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저렇게 한국인인 척 하나 봐라고 대답하며 이든을 다독거렸어요. 이든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음에는 꼭 맛있는 한식당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든과는 가끔 한국 음식을 먹기도 하며 한국어 수업을 함께 도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은 한국에 더 많은 걸 알게 되기도 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어 수업 보조로 일하다 보니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기도 했고 한국어 자격증도 따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방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 캠프를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수강생 중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 한국에 다녀오는 캠프를 진행한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스텝으로 가게 되면 참가요금 따로 없이 무료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와 이든에게 한국행을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이든은 한국어 선생님으로 저는 보조로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편찮으셔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첫 비행기를 타는데 그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이라니 설레어서 잠이 오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다 BTS를 좋아하게 되고 한국어를 어설프게라도 배워서 그런 것 같다고 좋다고 말하니 이드는 웃더라고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니 백화점같이 깨끗하고 쾌적하더라고요. 이든에게 공항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고 말하니 이든은 이건 한국이라서 그런 거라고 한국 공항이 시설 좋고 깨끗하기로 손꼽힌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한국 캠프에 오른 학생들도 저마다 한국 공항에 내리면서 감탄하더라고요. 다들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이렇게 깨끗한 공항은 처음 본다며 칭찬했어요. 그리고는 캠프에서 마련해준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전세버스 내에서 여학생들은 한국 쇼핑 리스트에 대해서 줄줄이 늘어놓았고 남학생들은 먹거리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다들 꿈에 그리던 한국을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3주 동안의 캠프를 진행했는데 한국의 고궁, 박물관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한국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밤거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돌아다닌 적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뉴욕 같은 도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치안도 위험했고 밤에는 동물의 습격도 무서워 어두운 시간에는 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3주 동안 거의 매일 밤에 놀러 나갔던 것 같아요. 신기한 건 술집 같은 곳도 위험하지 않았고, 고궁도 야간 개장을 해서 밤에 고궁도 구경할 수 있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관광지는 거의 5시 정도면 끝나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신기한 건 모든 곳에서의 AI의 도입이었어요. 박물관이나 음식점을 가도 사람에게 주문하는 일은 거의 없고 모두 키오스크라는 로봇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언어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선택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몰라도 수월하게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조금은 할 수 있었지만 캠프 참가자 중에는 한 달 정도밖에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의 문화를 배우면서 느끼기에는 3주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한국을 다시 알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캠프는 짧게 끝내고 돌아가게 되었지만 다시 한국에 오리라고 마음을 먹었고, 저는 결국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의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가게 되면 한글에 대해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카고에 사는 루시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BTS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어 한글을 배우게 되면서 한글의 매력에 빠졌고 결국은 한국 교환학생까지 오시게 된다니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생활도 더 행복하고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